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그 당대 세계 최고 권력자인 명나라 황제가 보낸 정말 값을 매길 수조차 없는 엄청난 예물들이 지금 막 당신의 눈앞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붉은 비단으로 겹겹이 쌓인 상자들이 하나둘 열리고 궁궐 안의 모든 대신들이 진짜 숨을 죽인 채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죠. 네, 아주 기묘하면서도 시각적으로 완전히 압도적인 장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정작 선물을 받은 당사자는 그 화려한 보물들을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그는 그저 멍하니 저기 향로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만 바라보고 있을 뿐입니다. 약간 마치 완전히 다른 세계에 가 있는 사람처럼요. 겨울을 앞두고 유난히 공기가 맑고 차가웠던 세종 11년 음력 11월의 경복궁 새벽에 실제로 펼쳐졌던 일이죠. 오늘 우리가 깊게 파헤쳐볼 자료인 묵군 꿈, 몽유도원도의 아주 강렬한 첫 장면이기도 합니다. 네, 이번 심층 분석의 미션은 단순히 그 박물관에 걸린 유명한 옛날 그림 한 점을 리뷰하는 게 아닙니다. 권력의 가장 깊은 중심부에서 그 누구보다 그곳으로부터 가장 멀리 도망치고 싶어 했던 한 천재 예술가 왕자의 내면을 해독해 보는 거죠. 자, 이제 이 이야기를 하나씩 풀어보죠. 그 명나라 사신이 차가운 새벽 공기를 가르고 궁궐에 들어와서 호명한 예물 목록을 보면 진짜 입이 떡 벌어집니다. 어떤 물건들이었죠? 저사 두 필, 사 한 필, 옥모정 하나, 훈양 한 관. 솔직히 한자어라 확 와닿지는 않는데 이게 대체 어느 정도 수준의 선물인 건가요? 황실 전용 공방에서 짜낸 최고급 비단들에다가 흠집 하나 없는 완벽한 옥장 신구, 그리고 황제가 직접 하사하는 최고급 향료입니다. 이게 왕실 내부에서도 쉽게 구경할 수 없는 철저하게 권력의 정점에서만 교환되는 물건들이거든요. 와, 현대식으로 치면 한정판 최고급 슈퍼카에 수십억 원짜리 하이엔드 보석, 그리고 세상에 단 하나뿐인 맞춤형 명품 향수를 한꺼번에 던져준 거나 다름없네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충격적인 건 이 선물을 받는 사람이 왕이나 세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조선의 셋째 왕자인 안평대군이라는 사실이죠. 심지어 명나라 사신이 황제 폐하때서도 조선의 이 왕자가 그를 사랑하고 붓끝이 바람을 닮았다는 것을 익히 알아신다고 극찬을 덧붙이잖아요. 절대 왕정시대의 외교 무대에서 이웃대국의 사신이 왕조의 후계자가 아닌 다른 왕자에게 이렇게 노골적인 찬사와 특별한 선물을 바친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시그널입니다. 아, 그쵸. 완전 시한폭탄이죠. 네, 당시 조선의 사신들이 북경에 갈 때마다 그곳 고위 관료들이 안평대군의 글씨를 한 장이라도 더 얻어달라고 청탁을 할 정도였으니까요. 요즘으로 치면 거의 글로벌 한류 스타나 세계적인 초특급 베스트셀러 작가급의 인기잖아요. 북경 한복판에서 그의 글씨가 일종의 문화적 화폐로 쓰였다는 건데 예술가로서는 당연히 최고의 영광이겠죠? 물론입니다. 하지만 정치적으로 보면 이거 진짜 위험천만한 거 아닌가요? 형들, 특히 야심만만한 수양대군이나 조정대신들이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외국 황제가 셋째 왕자를 콕 집어서 예뻐한다. 이건 안평대군 등에다 거대한 관역을 그려놓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여기서 정말 매력적인 점은 그 상황에 대한 안평대군의 반응입니다. 안평대군은 단순히 혈통으로만 권력을 가진 게 아니라 자신의 예술적 재능으로 독자적인 권위와 국제적 명성까지 획득해버렸습니다.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권력의 소용돌이 한가운데로 강제 소환된 거죠. 맞아요. 그런데 그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서 그 이례적인 상황에 놀라 대신들조차 얼어붙어 있는데 그는 붉은 비단이 아니라 향로의 연기에만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다른 풍경을 보는 듯했죠. 제가 이 대목을 읽으면서 진짜 소름이 돋았어요. 눈앞에 놓인 비단과 옥은 너무나 무겁고 물질적이고 자신을 오가매는 세속적인 권력의 족쇄잖아요. 그렇죠. 아주 구체적인 구속이죠. 반면에 향로의 연기는 어떤가요? 형체도 없고 무게도 없고 무엇보다 공중으로 아주 자유롭게 흩어져 버리죠. 안평대군이 연기를 쳐다본 건 몸은 화려한 궁궐 한가운데 묶여있고 이름은 국제적인 스타로 묶여있지만 내면은 이미 이 질식할 것 같은 현실을 빠져나가 형태 없는 곳으로 도피하고 싶어 했다는 결정적 단서 같아요. 맞습니다. 연기라는 매개체는 안평대군의 심리적 도피처를 암시하는 아주 강력한 은유입니다. 텍스트에서는 이 궁궐의 분위기를 무거운 공기라고 표현했죠. 네네, 무거운 공기. 그 무거운 공기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었는지 역사적 배경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그의 도피 욕망이 얼마나 처절했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배경이 어땠길래요? 당시 세종대왕은 점차 노쇠해 가고 있었고
맏아들인 문종은 학문이 깊었으나 매우 병약했습니다. 반면 둘째인 수양대군은 호시탐탐 다음 권력을 노리며 세력을 규합하고 있었죠. 아버지의 시대가 저물어가면서 형제들끼리의 피 튀기는 권력 투쟁이 조용히 하지만 맹렬하게 시작되고 있었던 거군요. 네, 그 살얼음판 같은 궁궐에서 뛰어난 재능까지 가진 셋째 왕자가 겪어야 했을 압박감은 상상을 초월했을 겁니다. 숨소리조차 정치적으로 해석되는 공간이었으니까요. 누구 편에 서든 혹은 누구 편에도 서지 않든 끊임없이 의심받고 견제당하는 삶이었을 테니까 진짜 미칠 노릇이었겠네요. 바로 이 억눌린 공포와 도피의 욕망이 마침내 어느 봄날 새벽 거대한 무의식의 폭발, 즉 한편의 꿈으로 터져 나오게 됩니다. 세월이 조금 흐른 뒤의 일입니다만 텍스트는 그날 새벽의 풍경을 아주 긴박하고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네, 텍스트를 보면 안평대군이 잠에서 확 깨어났는데 얼굴은 백지장처럼 창백했고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네, 곁에 있던 종이 너무 놀라서 어디 편찮으신 거냐고 물어볼 정도였죠. 맞아요. 그런데 안평대군이 한참을 말없이 허공을 응시하다가 내뱉은 첫마디가 방금 다녀왔다였어요. 강물 위로 복숭아꽃이 흐르고 안개송에서 산맥이 열리고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았는데도 길이 나 있는 완벽한 이상향을 묘사하죠. 무릉도원을 본 거죠. 그러고는 그 이른 새벽에 당장 사람을 보내서 궁 안에서 가장 붓이 빠르다는 화가 안견을 대령하라고 명합니다. 솔직히 저는 이 부분에서 생각이 좀 많아지더라고요. 이 대목에서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되는데요. 어떤 부분에서 의문이 드셨나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풍경이 나오는 좋은 꿈을 꾸면 어떡하나요? 아, 기분 좋다. 오늘 로또나 하나 사볼까? 하고 폰으로 메모 정도 남기고 다시 푹 자잖아요. 보통은 다들 그렇게 하죠. 그런데 왜 안평대군은 창백해진 얼굴로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그 동도 트기 전인 꼭두 새벽에 당장 최고급 화가부터 불렀을까요? 저는 이게 단순한 예술적 영감이 떠올라서가 아니라고 봅니다. 일종의 극심한 공황 발작이나 절박한 생존 기제처럼 느껴졌어요. 생존 기제요. 아주 날카로운 통찰입니다. 무의식이 만들어낸 그 완벽한 도피처, 그 유일한 숨구멍 같은 공간이 아침 햇살과 함께 말아가 버리면 자기가 이 궁궐의 무거운 공기 속에서 진짜로 질식해 죽을 것 같으니까 어떻게든 그 꿈을 현실에 단단히 붙잡아두려고 발버둥친 게 아닐까요? 네, 그 통찰력이 이번 사건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고 있습니다. 예술이 단순한 취미나 자기 표현을 넘어서서 생존 그 자체가 되는 순간이 역사 속에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와, 생존 그 자체요? 네, 얼굴이 창백하고 숨이 가빴다는 건 안평대군이 무의식 속에서 경험한 그 자유의 세계가 현실의 어감만큼이나 너무나 생생하고 압도적이었음을 보여주죠. 그럼 본능적으로 알았던 겁니다. 이 형체 없는 꿈을 눈앞에 현실로 고정시켜 놓지 않으면 자신은 다시 형제들의 권력 암투와 정치적 모략이라는 지옥 속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요. 그래서 안견이 도착하자마자 다짜고짜 종이부터 펼치고 밤새 본 풍경을 쏟아내기 시작한 거군요. 저는 텍스트에 묘사된 이 두 천재의 합작 과정이 진짜 너무 흥미로웠어요. 어떤 점이 그렇게 흥미로우셨나요? 마치 현대의 영화 감독과 촬영 감독이 밤샘 작업을 하는 것 같달까요? 안평대군이 허공에 대고 손으로 산맥의 방향을 막 그립니다. 처음에는 아주 좁고 구불구불한 길이었다. 험한 바위 사이를 지나니 갑자기 넓은 강이 열리고 멀리 붉은 복숭아꽃 숲이 끝없이 펼쳐졌다. 이렇게 디렉팅을 하는 거죠. 그러면 안견은 왕자의 그 허공을 가르는 손짓을 보고 아무 말 없이 붓을 들어 먹빛 바위와 첩첩산중을 화면에 태어나게 하죠. 여기서 그림의 구조를 매우 주의 깊게 보셔야 합니다. 구조가 어떤데요? 왼쪽 아래의 현실 세계에서 출발해 기괴하고 험준한 바위 계곡을 힘겹게 통과해야만 오른쪽 위에 탁 트인 넓은 이상향, 즉 도원에 도달하는 구조로 그려져 있습니다. 아, 시작 부분에 좁고 숨막히는 다위 계곡은 현재 겪고 있는 궁궐의 살벌한 현실과 위기감을 그대로 투영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험난한 현실의 바위 틈을 간신히 빠져나왔을 때 비로소 시야가 넓어지며 완벽한 해방의 공간이 열리는 겁니다. 와, 그렇군요. 이 그림은 단순한 상상 속의 풍경화가 아닙니다. 안평대군의 내면적 심리 상태와 여정을 철저하게 시각화한 심리 지도에 가깝죠.
정치적 권력 투쟁도 형제 간의 핏빛 긴장도 인간의 그 어떤 세속적 욕망도 닿지 않는 완벽한 피난처를 구축하는 작업이었습니다. 텍스트를 보면 그 그림이 완성되어 갈수록 안평대군이 숨을 찬천히 내쉬었다는 대목이 있어요. 저는 이 문장이 정말 가슴에 확 와닿았습니다. 호흡이 안정되었다는 뜻이죠? 네. 그림이 완성되면서 비로소 그의 호흡이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건 그가 이 몽유도원도라는 창문을 통해서만 온전히 숨을 쉴 수 있었음을 아주 물리적으로 증명해 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마침내 그림이 완성되고 안평대군이 내가 본 것이 맞다고 속삭이는 순간 그 찰나의 시간만큼은 세상의 모든 권력을 다 가진 왕보다도 더 평온했을 것 같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분명 그러했을 겁니다. 안평대군은 자신의 도피처를 화폭 속에 완벽하게 고정시키는 데 성공했으니까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역사의 시간, 그리고 현실의 시간은 그를 그 평온함 속에 오래 머물게 내버려두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워지는 부분은 바로 다음입니다. 텍스트의 마지막 장 제목이 묶인 꿈인 이유가 여기서 나오죠. 네, 안평대군의 내면은 화폭 속에 안전하게 정박했지만 궁궐 밖의 현실은 걷잡을 수 없이 잔혹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세종대왕이 세상을 떠나고 단명한 문종의 뒤를 이어 어린 단종이 즉위하면서 마침내 수양대군의 시대가 아주 피바람을 몰고 오잖아요. 그렇죠. 안평대군이 원했던 건 천하를 호령하는 권력이 아니라 그저 아름다움을 향유하는 삶, 복숭아꽃이 지지 않는 세계였음에도 불구하고요. 권력은 권력에 무관심한 자조차 가만두지 않는 법이니까요. 이것을 더 큰 맥락과 연결해 보자면 여기서 가장 섬뜩하면서도 흥미로운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거대한 비극이 닥쳐오기 전 안평대군이 그림 앞에 앉아 남겼다는 혼잣말입니다. 아, 꿈은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다른 사람의 손에 묻힐 뿐이다 라는 문장이요.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정말 등골이 다 서늘해졌습니다. 이거 완전 소름 돋는 예언이잖아요. 아주 정확한 예언이었죠. 자기가 그토록 갈망했던 자유로운 꿈을 안견이라는 천재의 손을 빌려 종이 위에 단단히 묶어두는 데는 성공했지만 결국 자신의 운명도 그리고 자신이 사랑했던 이 세계도 언젠가는 타인의 손, 즉 권력을 향한 맹렬한 욕망의 손에 의해 결박당하고 찢겨나갈 것임을 본능적으로 직감했던 것 같아요. 그 직감은 너무나도 정확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안평대군이라는 인물이 맞닥뜨린 시대의 거대한 아이러니가 바로 이 지점에 응축되어 있죠. 어떤 아이러니인가요? 그는 세상 그 누구보다 권력의 최중심부, 옥자에 가까이 앉아 있었지만 정작 그가 평생을 바쳐 꿈꿨던 곳은 인간의 욕망이 전혀 닿지 않는 고요한 강가였습니다. 네, 그랬죠. 하지만 너무나도 비극적에게도 그와 그의 벗들, 그가 세워올린 아름다운 예술적 세계를 산산조각 낸 것은 다름 아닌 이 세상에서 가장 지독하고 노골적인 인간의 욕망, 바로 형제들의 배고 왕자를 차지하려 했던 권력투쟁이었습니다. 텍스트 후반부에 묘사된 피로 물든 궁궐이 바로 계유정란을 말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가 평생 모아왔던 진귀한 서책과 서화들, 그의 서재인 비해당, 그리고 그와 교류하며 몽유도원도에 찬시를 남겼던 수많은 문인과 벗들이 가을날의 낙엽처럼 무참히 짓밟히고 흩어져 버립니다. 아름다움과 평온함만을 좇았던 예술가 왕자의 결말치고는 너무나도 참혹하고 씁쓸하죠. 아주 비극적이죠. 나중에 사약을 받고 생을 마감할 때 그는 자신이 그토록 바라보던 향로의 연기처럼 흩어진다고 생각했을까요? 어쩌면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역사가 남긴 가장 강력하고도 위대한 역설이 하나 등장합니다. 역설이요? 네, 안평대군의 육신도 그의 화려했던 서재도 함께 시를 읊던 벗들도 권력의 칼날 아래 모두 파괴되고 흩어졌지만 그가 그토록 가쁜 숨을 몰아쉬며 화폭에 묶어두려 했던 단 한 점의 그림, 몽유도원도만큼은 끈질기게 살아남았다는 사실입니다. 우와, 진짜 그러네요. 수많은 정치적 승자와 패자들이 욕망의 이름표를 달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동안 세상을 피하고 싶었던 그 예술가 왕자의 처절한 숨결은 5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화폭 안에 온전히 보존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권력은 기껏해야 수십 년을 가지 못하고 썩어 없어지지만 그가 필사적으로 묶어둔 꿈은 수백 년의 시간을 뚫고 살아남아 오히려 그 시대를 생생하게 증명하고 있네요. 텍스트의 마지막 문장이 왜 그렇게 쓰였는지 이제야 온전히 이해가 갑니다. 어떤 문장이었죠? 그는 왕자가 아니라 한 시대가 끝나기 전에 잠시 묻으로 꿈을 묶어두려 했던 사람이었다. 이 한 줄이 주는 무게감이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목류도 원도는 단순한 명화가 아닙니다. 현실의 거대한 무게와 억압에 짓눌려 당장이라도 질식할 것 같았던 한 연약한 인간이 어떻게든 자신의 내면을 지켜내고 숨을 쉬기 위해 발버둥쳤던 처절하고도 아름다운 심리적 생존 기록인 셈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게 대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 장대한 이야기가 오늘날 이곳을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대체 어떤 의미로 남을 수 있을까요? 단순히 옛날 조선시대 천재 왕자님의 슬프고 아름다운 예술혼 이야기로 끝나는 걸까요?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삶과도 연결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럼요. 우리가 매일 무거운 발걸음으로 출근하는 사무실, 언제 도태될지 모른다는 불안감 속에서 벌어지는 소리 없는 경쟁, 끊임없이 우리를 짓누르는 타인의 시선과 긴장감. 이게 겉보기엔 좀 다를지 몰라도 안평대군을 밤마다 숨막히게 했던 궁궐의 무거운 공기와 본질적으로 무엇이 다를까요? 공감합니다. 우리 역시 현대라는 이름의 궁궐 안에서 각자의 좁고 험난한 바위 틈을 간신히 지나며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일상의 무거운 공기에 질식할 것 같을 때 당신이 도망치고 싶은 사람의 욕망이 닿지 않는 강가는 어디에 있습니까? 당신이 온전히 마음을 내려놓고 편하게 숨 쉴 수 있는 당신만의 몽유도 원도는 과연 어떤 풍경인가요? 팍팍한 현실에 매몰되지 않기 위해 자신이 언제든 돌아가 쉴 수 있는 내면의 풍경을 구체적으로 상상하고 마음속에 그려보는 일. 그것은 수백 년 전이나 지금이나 험난한 세상을 견뎌내는 아주 훌륭하고 필수적인 생존 방식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정말 무서운 질문이 하나 남아있어요. 어떤 질문인가요? 안평대군은 그래도 당대 최고의 천재화가 안견이라는 훌륭한 붓을 빌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가쁜 숨결을 흩어질 뻔했던 아름다운 꿈을 눈앞의 현실에 영원히 묶어둘 수 있었죠. 그렇다면 자신의 꿈을 단단하게 묶어둘 붓이나 화가를 곁에 두지 못한 평범한 우리의 이상향은, 그 소중한 도피처는 대체 다 어디로 징발해버리는 걸까요? 가슴을 찌르는 아주 도발적인 질문이네요. 우리는 너무 쉽게 우리의 꿈과 내면의 공간을 현실이라는 이름 아래 휘발되도록 방치하곤 하니까요. 꿈은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다른 사람의 손에 묶일 뿐이다. 안평대군의 이 서늘한 예언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거대한 현실의 힘이나 타인의 욕망이 당신의 소중한 꿈을 제멋대로 결박하고 묶어버리기 전에 스스로 그 꿈을 단단히 붙잡아둘 당신만의 붓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정말 깊이 생각해 볼 화두네요. 오늘 하루 당신의 숨구멍이 되어줄 목류도원을 그려낼 그 붓이 과연 무엇인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말씀드렸던 그 경복궁의 차가운 새벽 공기 속에서 눈부신 붉은 비단을 외면하고 흔들리는 향로의 연기를 물끄러미 바라보던 왕자의 고독한 눈빛을 떠올리면서 말이죠. 오늘의 심층 분석은 여기서 마칩니다.